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의 유광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박도나입니다. 예, 오늘은 3강 미신과 과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신이란 말은 일단 별로 안 좋게 들리잖아요. 안 좋죠. 예, 과학은 좋게 들립니다. 미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단 미신이라는 건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미신이 없는 시대는 없잖아요. 없죠. 늘 미신은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한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미신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미신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이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조선시대 밤에 손톱 깎으면 귀신 나온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이거 좀 연세가 많으신 지금도 이런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밤에 손톱 깎으면 귀신 나온다. 밤에 손톱을 깎으면 귀신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절대로. 그러면 밤에 손톱을 깎으면 귀신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귀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원래 밤에 손톱을 깎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뭐 손톱 깎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손톱을 깎는 건 손톱깎이로 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뭘로 깎았냐 그러면 가위로 깎았다고 그러세요. 그건 맞는데 가위는 부자들이나 깎는 거예요. 가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뭐 양반들은 가위로 깎겠죠. 그럼 뭘로 깎죠? 낫입니다. 나술이요? 손들 들고요. 낫으로 이렇게. 사실은 일 많이 하면 이렇게 되고요. 칼이나 낫으로 이렇게 깎는 거예요. 자, 밤에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죠. 화난 그냥 안 되고 그 옛날 밤에 애가 어른들은 안 하지. 어른들은 아니까 애가 낫을 들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침한 초롱불에서. 아, 그럼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런데 그거를 밤에 손톱 깎으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면 우리 1강에서 말씀드리고 2강에서도 했지만 큰일 나의 내포와 외연이 다르니까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밤에 손톱 깎으면 귀신이 나와라고 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주면 애들이 그걸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이야기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게 미신이었는데 그게 사라진 이유는 과학적이지 않아서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시대에는 맞았지만 지금 시대는 안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미신은 다 있었어요. 지금도 예를 들면 이제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자동차나 그다음에 배를 사거나 그러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고사 지냅니다. 뭐 이렇게 무슨 뭐 선수들도 뭐 클럽 이럴 때 특히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의 프로 클럽에 와가지고 있는데 고사 지내는 거 보고 특이해 뭐 이러고 이제 본다고 그러는데 상을 딱 차려놓고 막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막 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올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해주길 바랍니다. 뭐 이런 고사를 지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는 건 돼지 신에게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던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하는 분들은 이게 그냥 재밌는 풍속으로서 할 것이지 그거를 정말로 믿으면 미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것이 정말로 믿었고 필요했죠. 근데 그 시대가 아닌 지금 시대로 바뀐 것은 그것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훨씬 더 나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은 것을 알게 된 시대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 미신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미신이라는 게 과학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교수님 얘기 좀 해주시죠. 자, 우리가 과학이다 또는 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또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과학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뭐냐 하면 어떤 자연 현상, 어떤 현상이 있어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 나무에 계실 때부터도 항상 자연 현상을 보면서 살아왔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자연 현상이 궁금해요. 근데 그 궁금한 것은 이제 의심이죠. 네. 근데 그것을 스스로 답을 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계속 하잖아요. 네. 이건 아마 이래서 저랬을 거야. 뭐 등등.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답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진짜 맞을까? 그게 가설이고요.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가설이 맞느냐 틀리냐를 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과정이 과학이거든요. 예. 관찰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것.
요 과정 안에만 객관적으로 들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세 가지 과정만 포함이 될 수 있으면 이제 과학인데 네.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과학과 비과학의 그 경계, 네. 아주 경계면에 있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새가 낮게 날면 또는 제비가 낮게 그렇죠. 날면 비 온다. 비 온다. 예. 뭐 이렇게 말을 저도 많이 듣고 예. 자랐는데 그게 진짜는 아니냐? 네.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새가 진짜 낮게 날면 정말 비가 와? 그거에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고 예. 그것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검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비과학의 영역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변화하는 그러한 그 주변 조건이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과학이 되기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모든 변수는 다 통제를 하고 그냥 단지 기압이 낮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실제로 새가 낮게 나는지 그걸 우리가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예. 있어야 되는데 밖에 필드에서는 그런 걸 우리가 관찰하기 힘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날씨도 항상 다르잖아요. 예. 습도도 매일매일 다르고 그러니까 그게 모든 변수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검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비과학의 영역에 있다가 한 20년쯤 전에 네. 그것을 실험실 안에서 네. 통제된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압력을 낮췄더니 이제 벌레들이 하는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을 보고 그 벌레들이 이제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설명하는 거는 벌레들이 더 땅 쪽으로 더 낮게 분포를 하기 때문에 벌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예. 하지만 우리 눈에는 날아다니는 새가 보이니까 걔네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새들이 낮게 날아다닌다. 이제 그거는 이제 과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영역도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가 낮게 나르는 거는 그러니까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기압이 낮아지니까 의도적으로 낮게 날랐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확률은 높았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신 어르신들은 이제 날씨를 예측하게 되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이 왔지만 무릎이 아프면 비가 와. 이거는 사실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직은 잘 모르요. 류마티즘인지 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네.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니 그 비슷한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아주 오래된 걸로 예를 들면 창녀들이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그 시위할 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을 차별하지 말라 뭐 이런 시위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사실은 그 옛날 사람들 입장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더 먼 옛날 고대로 올라가면 먹고 살 게 부족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음식이나 열매 이런 것도 지금처럼 풍성히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가면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인구는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식량은 증가하지 못하니 결국 인류는 멸망할 거야라는 암울한 전망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거를 질소 고정이라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화학 비료를 만들어내는 오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사전에 읽으라고 했던 자료들 이거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질소 고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화학 비료를 만들므로써 획기적으로 식량을 개선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살아남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곡식이 많아지고 음식이 많아지는 것은 먹고 사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고대 시대에는 인공비료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뭐를 생각했냐면 신을 믿었는데 신이 이 세상에 복을 줘서 비가 와서 비가 들어가서 곡식이 자라는 건 알았어요.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신이 그 비를 내리게 하는 건 아무 때나 내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내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내리게 하려는 것, 그게 믿음이고 종교로서 뭐냐면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동침함으로써 그 순간 그 신전에서 모시는 신, 남자 신과 그 다음에 여자 신이 둘이 하늘에서 성교를 함으로써 이 생산성을 크게 넓히는 것인데 그 관념을 믿은 거죠.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내가 가서 나는 남자 신이 되고
신전의 여사제는 여신이 되어서 둘이 이게 전문 용어로 미믹한 건데요. 모의 제의를 통해서 신의 그 영역의 것을 우리 삶 속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이게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땅에 비가 오고 곡식도 잘 자라고 양들도 새끼를 많이 낳고 소도 많아지고 막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미신이죠. 왜냐면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기도 하고 다른 식으로 우리는 왜 비가 오는지 이런 거를 검증한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때는 정말 틀림없이 이게 맞을 거야라고 했지만 후대에 지나고 나서는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 꽤 많겠죠. 엄청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제로 보면은 또 다른 말로는 뭐 정상이라고 우리가 늘상 믿어왔던 그렇죠. 것이 네. 사실은 비정상이었던 것. 네. 뭐 그런 이해는 과학계에서도 아주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요? 예를 하나 네. 들어드릴까요?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슬픈 거 안 좋은데. 말씀해 주시죠. 의학 역사 중에서 슬픈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서양 의학은 동양 의학과 달리 사람 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네. 동양에서는 이제 아예 사람 몸을 열어보는 것 자체를 못하게 금기시. 오랫동안 금기시했었고, 서양도 마찬가지로 고대에는 뭐 몇몇 자연 철학자들이 사람 몸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중세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예 못한 건 아니고 네. 종교적으로 금지를 했지만 아주 극소수의 허락받은 사제들만 해부를 할 수 있었다라고들 합니다. 예. 이제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르네상스가 오죠. 르네상스는 뭐 인본주의지만 네. 그 이 이성 사람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 오는데 네. 이성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사람 몸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해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쭉 한 1700년대 이렇게 오게 되면 서양 과학에서는 이제 해부를 하고 관찰을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경제 논리가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쫓아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해부를 할 만한 대상이 없군요. 대상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슬픈 역사에서는 한 가지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병이에요. 병이 SID라고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예. 그냥 쉽습니다.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줄여서 SID. 그러니까 세상에 잘 태어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애기인데 며칠 있다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그러니까 infant 아이가 갑자기 서든하게 죽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드롬, 그 병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어느 정도 거의 이유는 압니다. 뭐냐하면 그리고 임신기를 3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트라이메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이제 9달 반이니까 석 달씩 끊어가지고 처음에 석 달 이렇게 이제 3기로 나눕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트라이메스터 제3기에 이제 발생을 할 때 이 숨 쉬는 데 관련된 그러한 호흡 중추들이 쭉 발달을 하게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태아한테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호흡 중추가 잘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예 못하면 죽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서 세상에 태어나면 멀쩡해 보이는데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태아는. 그러니까 이제 그 호흡 중추가 그거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고요. 옛날부터 갑자기 애가 죽는데 그걸 이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병, SID라는 신드롬 하나만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면 요 인간의 해부랑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해부를 많이 하고 싶은데 해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돈을 벌기 위한 놈들이 이제 놈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네. 하여튼 나쁜 놈이니까 놈이라고 그렇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 시체 도굴꾼들이 생겨요. 그래서 시체를 도굴하다가 그거를 해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팝니다. 근데 그게 사회 문제로 너무 심각해져서 그때는 이제 걸리게 되면 그런 행위를 하다가 잡히게 되면 아예 재판도 없이 그냥 직결 처형을 시켰다 그래요. 그 정도로 사회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이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랑 그 사회적, 경제적 계급이 나눠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어디 삽니까? 뭐 좀 편안하고 좋은 곳에 높은 데 올라가서. 그렇죠. 높이로 따지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네, 네, 건물의 가장 꼭대기에 네, 살게 됩니다. 예, 그 당시에는 시체 도굴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죽으면 가장 깊은 데로 갔어요. 그게 경제 원리거든요. 예. 살면서는 가장 높은 데 살다가 죽으면 가장 깊게. 그러니까 도굴꾼의 손이 독을 못하게.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이 매장이 됐는데 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가까운 데 그냥 대충 묻었겠네요. 매장이 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사회였죠. 그마저도 못하면 그냥 길바닥에 네, 네. 묻힌다 하더라도 거의 표면, 지표면에 가까운데 그냥 거진 흙 덮어서 묻히듯이 이렇게 묻혔죠. 그러니 시체 도굴꾼들의 가장 좋은 표적은 제일 쉽게 도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체들이었던 겁니다. 거의 100%가. 네. 그런 시체들 가지고 다들 실험을 해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러 살롱에 모이잖아요. 나는 요번에 이걸 받고 이렇게 생겼어 등등 뭐 이렇게 사서 자랑을 하는데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소위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흉선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흉선은 우리 가슴에 여기 폐와 폐 사이 그 심장 위에 이렇게 작은 기관인데 모양은 작지만 하는 일이 엄청납니다. 면역에 꼭 필요한 기관이거든요. 뭐 면역에 관련된 기관이 여러 개 있고 또 면역 세포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은 면역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그 흉선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하는 이 일은 뭐냐 하면 면역 세포 중에서 T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네. T 세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세포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T 세포를 교육시키는 기관이거든요. 예. 이전 강의에서 교수님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해주셨는데 생물학과 면역학에서는 또 그 말을 다른 면으로 쳐다봐요. 뭐냐 하면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침입자, 이게 우리 편이냐 아니면 남이냐 이거를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거는 나를 아는 능력. 근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되면은 우리 몸을 방어하지만 내 몸이 나를 나로 인식하지 않는 순간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류마티스, 뭐 크론 디지즈, 뭐 이런 등등. 이제 그 일을 조절하는 세포가 T 세포예요. 근데 그 T 세포가 처음에는 한 뭐 100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면 99개는 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걸로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나와서 우리 몸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걔들을 다 거기서 죽입니다. 성숙하기 전에. 그거를 하는 기관이 흉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만약에 선천적으로 그 기능을 못 한다고 하면 나를 공격하는 T세포가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선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것이고 나이가 어떤 노환이 되거나 또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그거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 바로 흉선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흉선이 뭐하는지 몰랐어요. 그때 이 해부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만 했었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흉선은 이렇게 생겼고 요만해 뭐 이렇게 다들 합의를 봤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그 SID라고 하는 질환으로 애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있었으니까. 근데 애가 죽었는데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가 궁금하니까 이걸 해봅시다. 그것도 해부를 했겠죠. 네. 예. 그래서 열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자기가 보던 흉선하고는 말도 안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얘 흉선이 이렇게 큰 거야? 다른 건 다 정상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본 그 사람이 아 이거는 흉선이 비대해져서 애가 죽었구나라고 그냥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흉선이 비대하다고 느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대한 게 아니고요. 이전에 여태까지 자기들이 쭉 해볼 해왔던 그 관찰해왔던 것들, 더더군다나 동의까지 했던 것들은 뭐냐 하면 다 항상 며칠씩 굶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거진 얕은 그렇죠. 이전 요새처럼 이렇게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며칠씩 굶다가 가까스로 밥을 먹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네. 그러한 스트레스를 계속 만성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면역기관이
여러 가지 장기들이 예. 쪼그라듭니다. 어. 물리적으로 쪼그라들어요. 예. 그러니까 면역기관이 쪼그라들 테니까 그 중요한 흉선 그것도 쪼그라든 거고. 쪼그라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그것만 봐왔던 거예요. 아 이게 흉선이구나. 요만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갑자기 죽은 아기를 해부를 해봤더니 너무 큰 거죠. 이게 흉선이 비대하구나. 그래서 죽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인지를 이제 들어보시면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려놓고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한테 당신 아이도 흉선이 비대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미연에 방지를 해주겠다. 그래서 멀쩡한 아이의 가슴을 열어가지고요. 아, 애를요? 네. 그래서 흉선을 수술로 이렇게 잘라내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그 크기만큼으로 잘라내는 수술을 돈 받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흉선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고 네. 갑작스럽게 죽은 아이들은 뭐 부자이고 가난한 애도 있겠지만 죽었으니까 원래 정상적인 크기였는데 자기들이 과학적이라고 봐왔던 해부에서 본 흉선은 아주 땅 표피에 묻혔던 가난한 사람들의 것만 봤기 때문에 그건 원래 문제가 있어서 작아진 거를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실제 정상인 것을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뭐 그런 거 사람들 중에 야 너 비정상이야 내 수술해줄게 그러고 애 배를 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야. 이후에는 또 기술이 발달하니까 왜 이제 수술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그게 발견이 되고 그걸 방사선을 쬐면 기관이 쪼그라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수술 없이 네. 편안히 기관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네. 그걸 선전을 하면서 포스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걸 선전하면서 돈을 받고 방사선을 애한테 방사선 그것도 면역 강화를 위하여 면역 기능 말은 면역 기능이 그렇게 중요한 기능에 그 흉선에다가 그걸 쪼여서 쪼그라뜨려 가지고 그 시술을 받은 어린 애들이 커서는 각종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런 수많은 예가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것을 보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금도 네. 정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이 그렇죠. 단 5년만 있어도 이게 저런 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했어라고 네. 할 수 있는 많은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옛날에 알고 있던 것 중에 미국에서 소설 같은 걸 읽으면 40년대, 50년대 보면은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이렇게 아주 높은 부자들은 아침을 먹지 않고 시가를 딱 피는 것이 진정한 건강에 좋다. 그런 게 나와서 이게 뭐지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 그런 식으로 먹고 했던 거죠. 담배 피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 거죠. 초기에는 담배가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장려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애도 괜찮다 뭐 이러면서 애도 피고 애도 펴도 괜찮다. 예의도 없어. 맞담배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게 교훈을 얻을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과학과 기술은 현 상태에서 가장 발전된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답인 게 아니고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문제는 이걸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고 방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되게 유명한 거지만 흑사병 같은 것도 우리는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으니까 쥐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랬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흑사병, 특히 중세에 1447년부터 한 5년 동안 유럽 인구 한 3분의 2를 죽였다고 하는 3분의 2요? 예. 엄청 많이 죽었네요. 그 흑사병의 원인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 다 왜 죽는지 모르고 죽었고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기느라고 아는 거는 1890년대가 돼서야 병의 원인을 알아냅니다. 그러니 중세 흑사병 그 증상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그 부보닉 플라그라 그래가지고 이 림프절이 있는 부분, 겨드랑이 아래, 그 다음에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 이쪽에 림프절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런 증상이 있고 그거를 영어로는 부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흑사병인 부보닉 플라그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게 막 툭툭 튀어나오다가
피하 출혈이 일어나는데 피하 출혈이 단순히 멍드는 게 아니라 세포가 이제 괴사가 되면서 죽기 때문에 예. 까매져요. 여기저기 이렇게 까매지고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블랙데스라고 불렀다.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증상을 보이면서 3, 4일 만에 사람이 다 죽으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이유도 모르고 네. 그 중세 1300년대 중반이면 가장 쉬운 건 뭐냐면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벌을 받는구나, 천벌을 받는구나.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는 낳게 해주십시오도 무조건 다 기도. 다 이제 신께 이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병의 원인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유태인입니다. 그렇죠. 네. 누군가 만만한 걸 찾아야죠. 네, 그래서 그 유대인 밖에 역사가 길지만 그 사람들은 또 생활 습관 때문에 병에 덜 걸렸거든요. 예.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 게 또 생활 습관이었다 그래요. 또 개인 위생도 더 철저했고. 네. 그래서 깨끗해가지고 병에 안 걸린 건데 우리는 병에 걸려서 다 죽는데 저들은 안 걸린다.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유대인을 엄청나게 많이 박해하고 죽였거든요. 뭐 그런 것도 미신 중에 하나 또 들어갈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아까 종교적인 뭐 그런 거지만 이제 죄를 졌으니 그걸 이제 사해달라고 채찍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과 환자의 몸을 때리면서 돌아다니는 그 채찍 고행자라는 그러한 종교 집단도 있었다고 하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병이 왜 걸리냐라고 이제 했을 때 미아스마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네.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미아스마는 별게 아니에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냥 나쁜 기운, 음습한 기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기운, 나쁜 냄새 등등등 그런 걸 다 통틀어서 그거를 미아스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미아스마, 그 병은 한 1000년 이상은 병이 왜 걸려? 그럼 무조건 답은 미아스마 아니면은 벌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로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뭘 설명을 하더라도 뭐 설명할 수 없는 그건 너무 많은. 사실은 유럽 가보면 아마 학생들 유럽에 이제 여행 가보면 도시 가는데 가는 데마다 그냥 지나쳤겠지만은 삼위일체 탑이 도시마다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 가면 이렇게 분수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탑이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동양으로 말하면 용 같은 게 용은 아니지만 이런 게 새겨진 복잡하게 생긴 막 그 탑들이 있는데 도시 중앙에 있습니다. 저기 그 오스트리아 빈에 가도 거기 있고 도시마다 있는데 그걸 삼위일체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흑사병이 끝난 다음에 다시는 이런 거를 하지 말아달라고 신에게 바치는 것처럼 그 기쁨과 종교적인 세레모니로 삼위일체탑들을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유대인들 청별했고 그러니까 그들은 박해를 받았는데 서양의 역사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는 뿌리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전통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은 유대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제 옳지 않은 거 그런 거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거를 미신처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조금 그러니까 모르고 있지만 그럴 거로 생각하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아우슈비츠나 뭐 이런 거로 죽인 건 히틀러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결국 죽였죠. 그런데 그럼 그 당시 그때쯤 그게 가능했던 건 유대인들이야말로 방금 말씀하신 뿌리 깊게 계속해서 좋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와 있었던 그곳에서 가장 유럽에서 나라들 중에 가장 유대인들에 대해서를 미워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독일이 아니에요.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독일에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미워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독일은 합리적이고 자 과학적인 겁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너무나 잘 알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전할 거라고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잘 지냈고요. 그래서 그런 흉흉한 소문이 나고 히틀러가 집고 난 다음에도 독일 사람들이 갑자기 훅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럴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을 가장 그럼 그 시대 탄압하고 유대인들을 탄압했던 곳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은 정말 우리가 아시잖아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아시잖아요. 샤일록이라는 유대인이 나오잖아요. 문학 작품으로 그게 나오고 그게 계속 퍼질 정도로 관념적으로 비과학적으로 비논리적으로 유대인들을 탄압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럼 결과적으로 독일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사실은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했던 나쁜 무리가 있었던 거죠. 히틀러와 그의 사람들. 그들에게 현혹됨으로써, 다시 말하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에 현혹됨으로써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뭐 그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면죄부를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별일 없으면 동네 마음씨 좋은 빵집 아저씨 했을 사람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 글쎄 세상에 그걸 해부하겠다는 소리는 하고 그 부모는 건강할 거라고 그런 거 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빵집 아저씨 마음씨 좋은 빵집 아저씨 정도나 했을 사람이 유대인 애들을 저렇게 아우슈비츠에 가면서 얘네들을 죽이는 것이 인류 전체의 인종의 오염물을 없애는 좋은 일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거죠. 그게 정말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계나 이 사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종교적인 것이건 비종교적인 것이건 맨 처음에 고대에 있었던 것이건 아니면 뭐 손톱 깎는 도깨비 얘기건 귀신 얘기건 이런 식의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 이제 우리 조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무엇인가? 이성이 이거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미리 읽으라고 그러고 생각하라고 했던 우리 옛날부터 내려왔던 로고스적이고 에토스적이고 파토스적인 논리적 설득의 방법은 뭔가? 그리고 논리적 설득이란 거는 무엇인가? 과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사고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신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 면망이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인간다움의 본질이 된다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서 토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전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인 미신과 과학에서는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은 많은 과학 교수자분들께서 진도 나가기 바쁘시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장에 있는 이 과학이란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과학하는 방법은 그냥 강의를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고 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어떤 지식보다는 일단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개념을 알고 이해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강론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그냥 어떤 과학이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얘기만 해주면 학생들은 그 자체도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또 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 저뿐만이 아니라 교수님들 많이 그런 예들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예를 제시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과학의 개념, 과학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훌륭한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신과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신은 안 좋은 거고 과학은 좋은 거라는 사고가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강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라는 것도 계속 바뀌어왔다는 것을 우리 앞서 보여드린 것 속에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적 사고가 중요한 것이지 과학적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수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그 부분을 학생들이 명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학생들 중에서 과학적 사실을 너무 많이 공부하고 그런 게 좋은 학생들 있지만 우리 교양교육의 목표를 잘 아시는 것처럼 총체적이고 보편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교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사실에 매몰되기보다는 그 사실이 탄생했던 이유와 과정과 근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특히 미신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건 굉장히 이상했어라기보다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발전시켜 왔는가, 그 논리적인 사고를 발전시켜 온 역사는 어땠는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서 과학적이라고 하지만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다 담지 않았지만 교수님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사유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교수님들이 그동안 많이 하셨던 그런 그 강의 노하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시면 아마도 학생들이 정말 미신과 과학이라는 뭐 어떤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건강한 그리고 발전적인 정말 우수한 교양을 가진 융복합적 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저희도 앞으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